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오는 4월 이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금융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것이 관치금융 부활이 아닌가, 보복성 검사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MWC 2019가 화려한 개막을 합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총성 없는 이 각 기업들 간의 전쟁터가 될 전망인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차가 텐진을 통과해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남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정상회담 직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합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규탄 집회를 엽니다. 한유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박용진 3법과 대화 없는 교육부의 시행령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 교육청은 집회는 물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황교안 대세론이 유효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총선을 1년을 앞둔 시기인 만큼 선출되는 당대표가 누구든지 간에 한층 더 강화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하고 중재 외교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및 정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V50 싱큐와 LTE 스마트폰 GA 싱큐를 발표했습니다. V50는 LG전자가 내놓은 첫 5G 스마트폰인데요. 듀얼 스크린을 결합하면 폴더블폰처럼 화면 2개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8은 카메라와 음향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의 주요 주주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회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최 씨는 서울 강남구 르메디앙 서울 호텔을 소유한 전원사업의 대표로 버닝썬 지분 4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경찰서 측은 최 씨가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해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통 혜택금융부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검사 부활, 금융시장 거꾸로 가나. 금융위원회가 지난주에 정례 회의를 열어서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합검사 관련된 운영 계획이 구체화된 건데요. 일단 종합검사,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4년 전에 폐지가 됐다가 2015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금감원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전해졌던 그 상황이었던 거고요.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금감원장이 바뀌었고 그 이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폐지가 됐던 이 종합검사가 부활을 하게 된 건데 그 이후부터 좀 궁금해요. 왜 이 부활을 다시 이 상황에 하게 된 건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금융규제를 다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풀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네. 이렇게 옥죄기에 나서는 거고 그렇죠. 엇박자예요. 네. 종합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규제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실컷 밟아놨더니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꼴이다. 뭐 이렇게 네. 업계는 보고 표현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이제 금감원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약간 고질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종합검사, 이렇게 금융사, 은행, 뭐 보험, 증권사에 대해서 좀 종합검사를 해보고 이제 칼 자르를 쥔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철폐되고 이번에 다시 또 종합검사라고 하는 그런 칼을 들겠다. 좀 고질적인 그런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종합검사를 좀 없앴습니다. 시장의 자율화 그리고 금융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종합검사를 없앴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건데 금감원의 원래 별명이 종이호랑이라고 했었어요. 종이호랑이. 호랑이긴 호랑이인데 종이로 만든 호랑이다. 실제로 이제 업계의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원사들이죠. 은행, 증권, 보험사 그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율 경쟁, 흥하게 하기 위해서 네. 금융산업을 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는데 종이호랑이가 이제 진짜 호랑이로 이제 변신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타깃이 삼성생명이냐, 삼성생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금감원의 좀 뭐랄까 금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이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리다 보니까 좀 탐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경제를 흔들 만한 그런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좋은데 그게 자칫 어떻게 보면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고 종합검사가 잘못하면은 금감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길들이기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금융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시장을 오히려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눈치를 좀 보니까 삼성생명을 1호로 제재로 이렇게 찍기보다는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중은행들이 먼저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나요? 잠시 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사실 금융규제를 풀겠다라고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는 다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인 거고 금융위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 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또 많이 냈었습니다. 금감원과는 다르게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줄다리기가 아주 좀 팽팽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어떻게 좀 조율이 된지도 궁금하고 이 두 기관 사이에 사실 뭐 아빠와 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머리와 뭐 손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두 기관 사이에서의 이 팽팽한 좀 맞서는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태생적으로 역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융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곳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이제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지, 금융사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는지 감독을 하는 곳입니다. 흔히 자동차에 비유를 해서 금융위원회를 자동차의 엑셀, 금감원을 자동차의 브레이크로 비유를 하는데 서로 견제하는 사이다 보니까 갈등이 불가피하겠죠. 최근에 이제 두 기관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게 감독권 독립입니다. 예,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흡수하고 이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전제로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이라는 강력한 칼을 들이미는 것은 아닌지 금융위원회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융위가 어쨌든 상위 기관이고 금감원을 뭐 지도 감독할 그 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독이 뭐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독 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량권 내에서는 이 검사 수단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것입니다. 팽팽하게 시각이 맞섰고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계속해서 좀 기업의 편에 서는 그 멘트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합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좀 쟁점이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쟁점 사항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에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 종합검사 계획안을 갖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수검 대상 기관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검사 부담을 많이 줄여라. 네. 금감원에 이제 지시를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라. 네. 금감원에서 이제 뭐 검사 부담 완화책과 네. 이전과 다른 종합검사 방안을 내놓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검사 계획도 이제 금감위에서는 알려라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미리 다 알리면 금감원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근데 금감원이 이번에 종합검사 방법에 대해서 부르는 게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종합검사가 계획이 되면은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 종합검사 계획에 맞게 준비를 하겠죠. 이 뭐 소비자 민원이 많은 금융사라면 소비자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제 임원 선임 절차가 불투명한 곳은 지배 구조에 따라서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원칙이 계획입니다. 깨지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두 기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거고 그렇다면 금융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자, 박민호 기자, 그러면 앞으로 종합검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종합검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회에서 국감할 때 그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여의도에서 재현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복도에서 한 3, 40명 되는 그런 직원들이 A4 용지 한 수백 장, 많게는 뭐 수천 장, 어떤 경우에는 뭐 트럭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부르면 또 오고. 또 다시 뭐 퇴근하면 다시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종합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좀 되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뭐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뭐 많은 자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까지 이제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약간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회에서 좀 국감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점들 우려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로드맵을 좀 보면은 일단 민원이 좀 많이 생겼던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좀 보겠다 하고 있고 미스터리 쇼핑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금감원 직원들이 고객으로 약간 이제 위장을 해서 이제 실제 뭐 보험 계약을 한번 해본다든지 은행에 가서 암행어사 같은 네, 그래서 암행 관찰처럼 고객으로 위장을 해서 실제 뭐 판매할 때 약관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끼어 팔기 같은 거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실제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걸린 곳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대상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 고객들 돈 가지고 뭐 쓸데없이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재정 건전성 보고 있고 준법 감시 조직이 제대로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금융 사고가 있었냐 없었느냐.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금융 사고가 몇 번 있었잖아요. 크게.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금감원에서 오라고 하면 바로 또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업무 보고서라든지 공시 같은 거 수정해서 여러 번 공시를 하면은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여러 번 수정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한 30명씩 뛰어가서 또 금감원 앞에서 대기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자칫 이제 귀에 걸면 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해가지고 좀 변질되는 성격으로 종합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기업 길들이기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 폐지가 됐었었죠. 네, 일단은 얘기 들어보니까 겉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된 것 같고 이종훈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유인부합적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를 할 만한데 또 겉포장이 바뀌었다고 뭐 다 바뀌었다고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박민호 기자가 바로 이 업무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업무가 이 금융사들 마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도 해줬는데 종합검사가 효과를 어느 정도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큼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이 특정한 기준을 미리 제시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민원이 워낙 많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금융사 민원을 줄일 수 있겠고 이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곳은 지배 구조를 미리 투명하게 다시 개선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부정적인 것은 종합검사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되게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네, 최소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달 가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 1000일 가까이. 그러니까 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1000일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럼 상당히 정말 그 금융 산업의 위축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돼요. 네, 금융사들 대부분이 상장사인데 일단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이미지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렇죠. 문제가 발견되기만 문제가 작은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아무래도 주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문제를 미치게 발견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사람도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작은 거라도 또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예, 금감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 종합검사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이게 금감원 입장에서도 검사를 시작했는데 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라도 이제 찾아내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우려하는 게 뭐라도 하나 잡아내는 먼지 털기식 검사를 하지 않을지 다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금감원이 뭐 직무유기가 된다면 사실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또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게 될 것 같고 이 검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럼 박민호 기자 앞서서 첫 타깃 첫 대상이 삼성생명일 네. 것이다. 뭐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금융사 다른 금융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좀 유력하게 되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쭉 내용들을 보면서 삼성생명이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종합검사를 받는 것일까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지금 법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감원이랑 사실상. 네, 그렇죠. 뭐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뭐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고시한 뭐 그런 기준대로 잘 따르지 않고 좀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이게 줄 돈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뭐 안 주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금감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감원의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업에 관련된 기업을 또 운영해야 되고 이런 네.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딪히고 있어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삼성생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메리츠 화재도 생각보다 좀 금감원이랑 같이 여러 가지 좀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MG 손보라고 해서 이제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금감원이랑 많은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삼성증권, 삼성금융계열사들이 이제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많이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삼성그룹도 이제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또 만만한 그룹이 아니잖아요. 금감원도 뭐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사자와 호랑이의 뭐 싸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성 측에서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이렇게 또 말하는 대로 또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저항을 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게 삼성생명, 뭐 메리츠화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장직
지배구조, 누가 회장에 선임되는가, 그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종합검사가 한 1000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2014년 정도에 삼성 선임행이 한 번 또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032일 정도 걸렸습니다. 1032일 동안 이제 오라고 하면 계속 가야 되고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되고 사실상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00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네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야기했지만 증권 쪽에서는 또 유령 그 주식 사태가 있었어서 삼성증권이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삼성의 칼을 좀 겨눌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복성 또 검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삼성생명과는 좀 이야기가 됐듯이 지금 법적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논란이 계속 나오니까 금감원에서도 보복성 검사나 표적 검사가 절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금융사들을 보면 대부분 지난해까지 금감원이랑 갈등을 많이 빚은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 삼성생명은 거부하고 지금 법적 소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임원 선임을 놓고 지금 당국에서는 개선을 하라고 개선을 했지만 이제 최근까지 신경전을 벌인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감원으로서도 마찰이 없는 금융사만 피해서 종합검사를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검사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뭐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감원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금융사는 거의 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 보복성 논란이 낸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꼬리표 같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이제 본다면은 예전에 폐지했던 거고 네. 지금 뭐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제 시장 자율이 후퇴되는 거 아닌가요? 관치 그냥 신관치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자는 생각이 어때요? 네. 이 관치라는 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민간 금융사를 이제 움직이겠다는 건데 지금 종합검사 부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관치 금융의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 뚜렷합니다. 이 전문가들도 지금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해야 될 명분이 상당히 적다. 시대착오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있는데 그런 지배구조가 이제 최고 임원을 선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국이 금융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KB금융지주 회장 인선 때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진행했는데 회장 내정자를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지금 지배구조법을 이 당국이 만든 법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개선을 해놨는데 다시 종합검사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국 의중이 뭔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손보기 위한 것이다. 기업을 길들이기다라고도 잘못하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이해는 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또 지적하는 부분이 이 금융위원회나 정부와 엇박자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혁신 성장과 같은 이제 규제 완화 기조인데 이 같은 이제 종합검사 방안이 금융 규제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금감원으로서는 이제 감독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종합검사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긴 있지만 이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예전과 같은 컨설팅 쪽으로 그럼 이 기자도 이 종합검사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네요. 이게 이제 컨설팅 쪽으로 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굳이 찬성과 반대를 나눈다고 한다면 좀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예전과 달라진 게 이제 대상 선정만 달라졌을 뿐이지 검사 방식이나 방향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4년 전과 비교하면 정권이 바뀌고 금감 원장이 바뀌고 그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예, 달라진 게 없고 명분도 뚜렷지 않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정부가 아직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종합검사 이야기 나와서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왜 하필 삼성생명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300억 원씩 금감하는데 분담금을 내는데 돈도 내고 매도 맞고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삼성그룹 관련된 재벌해체 그 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예. 지금 삼성이 많이 좀 힘들게 했다면 힘들게 했을 정도로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이 관치 금융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 금융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라면 일단 대상 선정부터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종합검사가 아니라 이야기가 됐듯이 컨설팅 방식으로 조금 더 하는 그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올라와 있네요. 홍익표 의원이 지난 15일 20대가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학교 교육이 거의 반공교육이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7위에는 기념주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자세히 뉴스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한 미 백악관의 기념주화가 공개됐습니다. 주화에는 회담 주인공인 북미 정상의 이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새겨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주화에는 중앙에 지구를 배경으로 숫자 2와 평화회담이라는 영문이 크게 배치됐습니다. 좌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름이, 문 대통령의 이름이 위쪽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하단에는 비범한 시절에는 대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영어로 들어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들인 중재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화 뒷면 맨 위에는 전환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네, 다음 검색어 살펴보시겠습니다. 6위에 인천공항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밤사이 짙은 안개로 저시정특보가 발효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전북 익산에서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약 1억 원의 손실이 난 화재 때문에 이제 5위에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특허청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특허청과 개정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특허청 6급 공무원 A씨가 자택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특허청은 이날 5급 승진자를 발표했지만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A씨가 승진자에서 탈락했으며 특허청의 승진자 발표와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뒷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연말정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연말정산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네요. 2위에는 LG가 어제 스페인에서 현지 시간 24일 스페인에서 공개한 스마트폰 G8과 함께 또 V50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한번 뉴스로 살펴보실게요. 화웨이가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에서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 삼성전자에 이은 것인데요. 앞으로 5G 폴더블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메이트 10은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 부분에 주요 부품이 탑재된 사이드바 형태가 존재해서 접었을 때 정확하게 반으로 접히지는 않는데요. 인폴딩 방식을 도입해 완전히 접히도록 한 갤럭시 폴드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인폴딩 방식이 화웨이가 택한 아웃폴딩 방식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네요.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5G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웨이가 삼성전자보다 약 50만 원 이상 비싸서 삼성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8가지 검색어를 살펴보셨는데요. 8위부터 이렇게 1위에 올라와 있는 화웨이 메이트 1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MWC 2019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이 됩니다.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중계 ITV 이지은 기자 지금 스페인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벽일 텐데 또 전화 연결하느라고 또 잠을 또 설쳤을 것 같습니다. MWC 오늘 이제 개막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관전 포인트 우선 5G로 요약이 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NTT 도코모, AT&T, 차이나텔레콤, 도이치텔레콤, 버라이즌 등 글로벌 통신사 간 5G 서비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5G를 구현할 스마트폰 경쟁도 격화됩니다. LG전자와 샤오미가 MWC 개막 전 이 5G 폰을 선보였고 화웨이는 아웃폴더 방식의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를 처음으로 MWC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5G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아주 전밀 가병일 것 같은데 5G를 맞이하는 이동통신 3사의 신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 5G 서비스 소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5G 첫 전파를 쏜 이후 3월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5G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건데요. SK텔레콤은 가상과 현실 공간을 넘나드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관람객들은 VR 기기를 쓰고 현실을 정밀하게 복제한 호텔, 사무실, 쇼핑몰 등의 가상 공간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손에 쥔 센서를 통해 회의나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KT는 부산 해운대와 바르셀로나를 5G망으로 연결합니다. 해운대 하늘을 나는 5G 스카이십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실시간으로 바르셀로나에 전달돼 원격 조정을 가능케 할 예정입니다. LG U+는 프로야구, 골프, 아이돌 공연 모습을 초고화질로 촬영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해주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K-팝 댄스, 요가, 예능으로 만든 AR 콘텐츠와 VR 기기를 쓰고 경험하는 360 VR 콘텐츠, 또 홀로그램 스피커 등도 선보입니다. 5G를 통해서 산업 현장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지금 공개가 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반응들도 좀 뜨거울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리고 이번에 MWC의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최대 번화가인 람블라스 거리 또 카탈루냐 광장 등에는 MWC 개막을 알리는 현수막과 깃발 등이 휘날리고 있고요. 시내 곳곳에 마련된 체험 장소에 최신 폰과 서비스를 체험해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폴더블폰, 5G 폰 등 새로운 폼팩터의 출연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5G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 또한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MWC를 통해 5G 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는 MWC에서 선보이는 5G 기술이 다음 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5G로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이지은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도 이 기회에 더 강해질 것 같고 이 관련된 그 기술들, 기술 융합 기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장에서 나오는 소식들 계속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욕심 부추기는 디드로 효과를 아시나요? 좋은 물건을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마음.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비 욕구이자 업체들이 노리는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디드로 효과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에서 밝힌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그랜트 맥크레켄은 하나의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계속해서 사게 되는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이름 붙였죠. 소비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미지를 가진 하나의 상품을 사고 나면 자신의 자아와 이미지를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계속 소비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상호 연결성이나 통일감은 기능이나 품목상의 어울림이 아닙니다.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임팩트상의 어울림이죠. 여기서 어울림은 주로 가시적인 디자인이 잣대가 됩니다. 색상이나 로고, 문양이 비슷한 것들이 하나의 디드로 집합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품목별 가격대, 제조사, 원산지, 주요 타깃 등도 상호 연결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디드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더욱 효과적으로 디드로 효과를 활용합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백승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요? 기자를 하셨고 네.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현재는 네. 작가이자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CCC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 대표를 예. 맡고 계시죠? 예, 제가 소개를 그렇습니다. 잘 드렸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 모셔서 가장 듣고 싶은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청와대 다녀오셨어요. 예, 예. 청와대 나오시고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2003년 2월 23일이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근무이거든요. 감회가 정말 예, 새로우시겠어요. 그날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참여정부 청와대 종무식을 가졌어요. 그걸 이제 갖고 난 이후에 청와대 이제 그 면회소는 갔지만 안에는 처음 들어갔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강연을 했는데 네, 청와대 상춘 포럼에서 예, 강연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 제가- 계기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예, 예. 소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예, 같아요. 네. 제 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보고서의 법칙 제 책을 보시고요. 이 내용은 좀 우리 청와대 직원들이 같이 이 책 내용을 좀 아는 게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렇게 해서 아마 바람이셨군요. 이제 그 네. 상춘 포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네. 이제 이렇게 아마 추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11년 만에 이제 그 청와대 저희 참여정부 청와대 종무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강연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회가 좀 남다르고 좀 약간 울컥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미 있는 약간. 또 장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셔서 예. 직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강의. 그게 또 노영민
이 대통령 예, 비서실장의 맞습니다. 업무 지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초빙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노영민 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본다고 이게 보고서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열람을 하면 시간이 다 찍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늦게 예. 이걸 보시는구나 이런 걸 아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 보고서 문화 개혁을 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강연을 한 거는 아무튼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책을 보신 게 계기가 네. 됐고요. 이 노영민 비서실장님 그거와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막 새벽 2~3시까지 보고서를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너무나 그 양도 많고 또 대통령님이 다른 또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문화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제 대통령님한테 올라가는 보고서의 양은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이 보시고 판단할 보고서의 양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다만 보고서를 보다 이 청와대 직원들이나 또 정부 부처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씀으로써 양은 줄일 수 없지만 형식을 갖춘다면 눈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잘 들어오죠. 예, 그래서 네. 보고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원페이지 보고서 중심으로 가져가면 양은 줄이지 않지만 보는 어떤 절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청와대 보고서의 문화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대통령님의 시간은 저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국가의 자산을 보고서를 보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은 일종의 이제 국가의 자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좀 할 수가 시간 있거든요. 관리를 또 잘 해야지 맞습니다. 국민들의 또 삶도 그렇죠. 또 풍요로워지니까요. 예. 근데 한 가지, 예, 말씀하시죠. 한 가지 예.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예. 정부 때 보고서 문화는 어땠길래 예. 지금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그때도 한 2005년까지, 2003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2005년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 보고서에 매뉴얼도 없고 또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여러 집단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부처도 뭐 다양한 부처에서 네. 오고 공공기관에 오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별정직으로 오기도 하다 보니까 다 보고서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보시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저희 때도 이제 이지원을 통해서 대통령님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각이 찍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새벽 2~3시까지 보고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셨다는 이제 그런 이게 기록이 남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그 열람 시간을 보면은 대통령님이 52시간 근무를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이제 참모로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마음이 짠하죠. 그 시각까지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계셨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05년에 대통령님도 이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청와대 직원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이 보고서 품질 향상 개선 그 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청와대 혁신 동아리인데요. 저는 뭐 거기 그 팀에 제가 속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인천시장을 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이나 또 김경수 경기도지사 네. 뭐 또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이런 분들이 해서 한 10분 정도가 그 보고서 품질 향상 팀에 속해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품질 그 청와대 보고서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요걸로 이제 청와대 안에 어떤 보고서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던 예, 거군요. 그래서 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쉽고 또 대통령님이 이제 읽는 사람도 쉬워진 거죠. 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2006년, 7년 이렇게 정착이 됐고요. 그 후에는 이제 이 중앙부처들에도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전파가 된 거네요. 예. 그런데 확산됐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바뀌면서 대통령 없어졌군요. 지나면서 네. 좀 이 청와대 보고서 매뉴얼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전달되는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예. 다시 복원시키고 싶으신 거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공무원들은 보고서로 일을 하는데 네. 보고서의 어떤 그런 내용과 형식이 이게 명실상부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떤 그 참여정부 때 했던 그런 보고서 매뉴얼 개혁 작업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네. 단지 뭐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보고서를 보는 시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또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도 이런 작업들이 좀 청와대를 중심으로 혹은 뭐 정부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예. 대통령께서도 이 보고서의 법칙 쓰신 예, 예, 이 책을 읽고 예. 나서 이제 초빙을 예, 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또 궁금해요. 어떤 예, 책이길래. 그리고 예. 사실 보고서 관련된 책은 여러 굉장히 책들이 많죠.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이 예, 있길래 예, 예.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꿀팁도 좀 간단하게 예, 예.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나오고 나서부터 한 10년 동안 그 전국의 뭐 대기업이나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다양한 직장인들 대상으로 제가 1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차례 정말 많이 강연을 했죠. 이런 경험들을 이제 집대성한 책이고요. 전에 이제 2006년에 그 청와대 보고서 매뉴얼이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고 그동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를 쓸 때 이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 약간 이제 이 책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 보고서를 보는 분이 이제 대통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약간 특수한 조건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넓게 이렇게 기업이나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일반 직장인한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이제 그런 청와대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렇게 필요한 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네. 보편화시켰고요. 또 보고서 작성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저는 한 6가지의 매뉴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 매뉴얼을 이해하고 네. 자기가 보고서 쓸 때 적용하면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나중에 이제 잘 읽게 것들이거든요.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꿀팁 하나, 뭐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의 중요한 보고서의 원칙인데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독자 중심으로 써라. 그러니까 결국 보고서를 보는 읽는 사람이 결재권자를 중심으로 쓰다 보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기가 일하는 순서대로 보통 보고서를 쓰잖아요. 네. 근데 결재권자가 독자는 저 사람이 일한 순서대로 보고서 읽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궁금한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뭘 궁금해할지, 결재권자가 뭘 알고 싶은 건지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네.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고서 쓴다면 네.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칭찬받는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자기 듭니다. 중심적이 아니라 독자 중심의 예, 맞습니다. 보고서를 써라.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예. 이야기네요. 그 원칙만 잘 지키면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일 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예. 인터뷰 지난번 뉴스토마토 예, 예, 인터뷰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보니까 글쓰기 시험을 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토익을 예, 예. 이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예, 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글쓰기 시험과 토익이 무슨 상관관계가 그렇죠. 있는지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좀 엉뚱한 얘기일 수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성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토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사실 토익은 이제 평가만 했지 실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와 실제 적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글쓰기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토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네. 쓰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도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그 이렇게 기관에서 이 어떤 국어 능력을 평가를 하지만 국어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평가로서 또 직장 생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글과 예. 업무용 글이 다른 다르죠. 거죠. 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가 돼야 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토익을 중심으로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전부 어떤 영어 교육이 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대표된 것이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비정상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 글쓰기가 성인 능력의 중요한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현실에서 더 필요한 내용을 더 많이 교육시키는 것이 어떤 교육의 정상화고 그런 점에서 글쓰기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시험을 제가 만들어서 토익을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계획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실현이 됐으면 바람이 예. 있습니다. 보고서 문화 바뀌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확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게 드네요. 저는 우리 네. 사회가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승원 대표와 토크합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금요일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브렉시트였습니다. 지아연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영화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릴게요. 자, 대통령과 관련된 직속 행정기구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불리기도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 역할도 겸하는 곳으로 직역하면 파란 기와집인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먼저 구독하시고 메일 주소 함께 정답과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프리미엄 SUV의 대표 브랜드 랜드로버, 그 중에서도 고급감의 무게를 실은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벨라입니다. 이 세부 트림은 3리터 디젤 엔진과 R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된 D300HSE 모델입니다. 최근 저희가 계속해서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들만 살펴봤는데요. 이 벨라 역시 1억 원대가 넘는 매우 고가의 차량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랜드로버가 약간 부유층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고가의 가격대도 부유층의 상징까지 될 정도라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랜드로버의 국내 인기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은 SUV의 인기와 특히 고급차를 사랑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이 맞물리면서 연일 성장세를 무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벨라는 또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던 스카이캐슬의 예서 엄마의 차로 또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벨라의 매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해 월드카 어워드에서 자동차 디자인상을 수상한 만큼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호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볼륨감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실루엣을 지키면서도 측면과 후면의 스포티한 느낌까지 강조한 게 특징인데요. 입체적인 테일램프나 가니쉬가 들어간 디자인 포인트 등은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중형급 모델 특유의 무게감은 살리면서도 소형 모델인 이보크가 가진 날렵한 느낌을 잘 섞어냈죠. 네, 첨단을 지향하는 차량인 만큼 브랜드 최초로 도입된 기능들도 눈에 띕니다. 차체 라인에 숨어있다가 리모컨 키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면 튀어나오는 플러시 도어 핸들인데요. 플러시 도어 핸들은 주행을 시작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실내 역시 랜드로버다운 고급감이 잘 반영된 모습인데요. 특히 랜드로버 브랜드를 싫어하는 이들조차도 인정하는 시트와 핸들에 처리된 가죽의 고급감은 SUV치곤 좀 호사스럽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58리터에 최대 1616리터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센터 페시아에 위치한 두 개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아래 위로 10.2인치 스크린이 2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선 터치 프로 듀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스크린 2개만으로 다소 심심했던 기존 디자인에 세련미를 한층 끌어올린 느낌입니다. 네, 여기에 풀 LCD 계기판이 적용된 클러스터까지 합치면 3개의 스크린이 존재하는 셈인데요. 벨라를 통해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 같은 요소를 강조하고 싶었던 랜드로버의 의중이 잘 드러난 요소라고도 볼 수 있네요. 듀얼 스크린을 포함한 벨라의 실내 디자인 포인트들은 향후 다른 레인지로버 라인업 모델들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위쪽 스크린은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 아래쪽에선 공조장치나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 전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인성이나 직관성이 좋은 편입니다. 상단 스크린은 보시는 것처럼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뒷좌석도 전반적인 고급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트의 경우 뒷좌석에서 이렇게 젖힐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른 여타 SUV들과 다르게 SUV들은 대부분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벨라의 경우 젖힐 수 있어서 뒷좌석까지 굉장히 잘 배려했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USB 포트나 또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은 가격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죠. 오프로드보다는 도심형 SUV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온오프로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 주행 성능 역시 차량 가격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3리터 6기통 디젤 엔진을 통해 최대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71.4kgm를 구현할 수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로백 6.5초, 최고 시속 241km까지 가능합니다. 연비는 시승에 사용된 D300R 다이나믹 HSE 모델이 재원상 10.8km/L의 복합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최대 251mm까지 조절 가능한 동급 최고 수준의 지상보를 비롯해 차량 노면의 수심을 표현해주는 도강 수심 감지 시스템 등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요소들은 브랜드의 태생을 잘 표현해주는 요소입니다. 네, 오늘은 랜드로버의 국내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 합류한 레인지로버 벨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잔뜩 공을 들인 디자인과 브랜드 최초로 도입된 기능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벨라는 단순히 라인업 하나를 채우기 위한 모델이 아닌 브랜드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만큼 가격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 구매 타깃층을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일까 싶긴 하면서도 다른 수입 프리미엄 SUV와 비교했을 때 가격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랜드로버의 국내 인기를 생각하면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랜드로버는 지난 2016년 연간 판매 10,000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가의 SUV만 판매하는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긴 하죠. 다만 이런 인기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AS 이슈 등은 좀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급감에 걸맞은 좀 수준까지 갖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카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